내 이름은 방이. 조선시대 천민으로 태어나 양반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 매일 밤 주먹을 쥐고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10년 후 나는 그 양반의 멱살을 잡았다. 어떻게 천민이 양반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한 분 한 분께 행운과 복을 듬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내가 김진사 댁에 팔려온 것은 8살 때였다. 아버지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나를 팔았다. 나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방이야,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김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나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여기서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으려나.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김진사는 40 중반의 비대한 양반이었다. 배는 불룩하게 나왔고 턱살은 삼겹살처럼 접혀 있었다. 그는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앙상하게 말라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주인 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하지만 김진사는 내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 천한 것이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봐. 고개를 들지 마. 내가 나를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첫날부터였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4시면 일어나야 했다.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늦으면 매를 맞았다. 김진사의 부인 송씨는 더 악독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나를 불러 세워놓고 흠을 잡았다. 이게 뭐야? 마당에 낙엽이 한 장 있잖아. 죄송합니다, 마님.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찰싹. 뺨을 맞았다. 8살 아이의 얇은 뺨에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남았다. 김진사의 아들 김철수는 나와 같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비단 옷을 입고 나는 누더기를 입었다. 그는 떡과 고기를 먹고 나는 찬밥에 된장을 비벼 먹었다. 김철수는 나를 장난감처럼 대했다. 야, 방이. 내 발로 기어봐. 도련님. 빨리 안 기어? 이 천한 놈아. 그는 돌을 집어 던졌다. 이마에 맞았다. 피가 흘렀다. 나는 울 수도 없었다. 울면 더 맞았다. 밥은 하루에 2끼였다. 아침과 저녁에 주는 밥은 쌀이 아니라 보리와 조를 섞은 잡곡이었다. 그마저도 양이 적어서 늘 배가 고팠다. 한겨울에도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구간 옆 헛간에서 짚을 깔고 잤다. 어느 겨울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마구간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말 옆에 누웠다. 말의 체온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진사에게 들켰다. 이놈이 감히 말과 함께 잔다고? 주인 날이 너무 추워서. 추우면 일을 해. 일을 하면 따뜻해지지 않겠어. 김진사는 나를 마당에 끌고 나와 한겨울 찬물을 끼얹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치아가 딱딱 부딪혔다. 다음에 또 이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날들이 1년, 2년, 3년 계속되었다. 나는 점점 자랐다. 11살, 12살, 13살. 몸은 컸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깡말랐다. 갈비뼈가 다 보였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힘이 샜다. 12살 때였다. 마당에 쌓인 장작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보통은 2-3개씩 들어야 했는데 나는 10개를 한 번에 들 수 있었다. 스스로도 놀랐다. 13살 때는 김진사 댁 하인들과 힘겨루기를 했다. 20살 넘은 장정들이 덤벼들었지만 나는 한 손으로 그들을 밀어냈다. 방이 저놈, 힘은 좋네. 천민 주제에 힘만 센 게 무슨 소용이야. 김진사도 내 힘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더 험한 일에 내몰았다. 논에서 쟁기질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장에 다녀오게 했다.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밤마다 나는 혼자 주먹을 쥐고 다짐했다. 마구간 헛간에서 어둠 속에서 나는 복수를 꿈꾸었다. 16살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 씨름대회가 열린다더라. 우승하면 상금이 은자 100냥이라는데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씨름대회.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나는 씨름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 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씨름 동작을 연습했다. 나무를 상대로 잡고 밀고 들어 올렸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3달 동안 나는 매일 밤 몰래 연습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훈련했다. 잠은 3시간만 잤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것이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였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씨름대회 개최 일주일 전 나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인 나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씨름대회에 보내주십시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천민주제 씨름대회. 하하. 그는 배를 잡고 웃었다. 나는 고개를 조아렸다. 제발입니다. 제가 만약 우승하면 상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갖지 않겠습니다. 김진사는 웃음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우승을 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가봐라.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우승하면 상금의 절반을 주마. 하지만 만약 1등을 못하면 너는 평생 내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한다. 문서를 쓰는 거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생 종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하하하. 좋아. 좋아. 내 배짱이 마음에 드는구나. 김진사는 허락했다. 나는 드디어 기회를 얻었다. 씨름대회까지 일주일. 나는 더욱 맹렬하게 훈련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사가 나왔다. 그는 내 누더기 옷을 보고 혀를 찼다. 쯧쯧, 저런 꼴로 어떻게 대회에 나가. 창피하게. 하지만 그는 새 옷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누더기를 입고 씨름판으로 향했다. 대회장은 마을 광장이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다. 전국에서 장사들이 모였다는 소문대로 키가 7척은 되어 보이는 장정들이 즐비했다. 나는 작고 깡말랐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었다. 저 꼬맹이가 뭐야? 저런 애송이가 왜 나왔어? 장난하나? 나는 이를 악물었다. 웃어라. 실컷 웃어라. 나중에 웃는 사람이 누군지 보자. 대회 규칙은 간단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상대를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은자 100냥과 명예가 주어진다. 첫 번째 경기 상대가 발표되었다. 방이 대장석. 장석은 30대 중반의 거구였다. 근육이 불룩불룩 솟아올랐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비웃었다. 하하, 이게 내 상대라고? 한 방이면 끝나겠네. 심판이 신호를 주었다. 시작. 장석이 달려들었다. 거대한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힘이 엄청났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허리를 잡고 힘을 주었다. 순간 장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이 힘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들어 올렸다. 장석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 떴다. 쾅! 장석이 땅에 나뒹굴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저 꼬맹이 봤어? 장석을 단번에. 대단한데? 나는 일어나 다음 상대를 기다렸다. 숨은 가빠지만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계속 이겼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덩치가 크든 경험이 많든 나는 그들을 모두 매쳤다.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다. 상대는 철산대 기준이라는 장사였다.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씨름꾼이었다. 내가 방이구나. 소문 들었다. 하지만 여기까지야. 해보고 말하십시오. 경기가 시작되었다. 기준은 노련했다.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내 힘을 빼려고 했다. 밀고 당기고 비틀고. 하지만 나는 그의 패턴을 읽었다. 그가 왼쪽으로 비틀 때 나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의 균형이 무너졌다. 지금이다. 나는 그의 다리를 걸고 힘껏 밀었다. 쿵! 기준이 쓰러졌다. 결승전 진출이었다. 관중들은 이제 내 이름을 외쳤다. 방이, 방이.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결승 상대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키는 거의 팔척,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다. 팔뚝은 내 허벅지만 했고 다리는 기둥 같았다. 얼굴은 험악했고 눈빛은 맹수 같았다. 저 사람이 누구야? 한양에서 왔다는 공손 대길이야. 작년 대회 우승자래.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대길이 내 앞에 섰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 쥐새끼 같은 게 감이 나와? 재미있네. 해보고 말하십시오. 좋아. 내 놈의 뼈라도 으스러뜨려 주지. 심판이 신호를 주었다. 결승전 시작. 대길이 달려들었다. 엄청난 압박감이 밀려왔다. 그의 손이 내 목을 겨냥했다. 나는 재빨리 피했다. 힘으로는 못 이긴다. 기술로 이겨야 해. 대길은 힘만 센 게 아니었다. 그는 경험도 많았고 기술도 뛰어났다. 나를 이리저리 몰았다. 숨이 막혔다. 5분, 10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대길이 점점 화가 났다. 이놈이 징징 도망만 다니네. 도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나는 그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토록 큰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지금이다. 대길이 다시 달려들었다. 나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허리를 꽉 붙잡았다. 대길도 내 허리를 잡았다.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 밀고 당겼다. 힘의 대결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힘을 허리에 집중했다. 10년간 쌓인 분노, 10년간 참았던 한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쏟아부었다. 나는 절규하며 대기를 들어 올렸다. 팔척거구의 몸이 공중에 떴다. 관중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쾅! 대길이 땅에 나뒹굴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잠시의 침묵 후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승이다. 방이가 우승했다. 세상에, 저 작은 몸으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심판이 다가왔다. 우승자, 방이, 상금 주머니가 내 앞에 놓였다. 은자 100냥, 이것이면 김진사에게 갚고도 남는다. 아니, 이것이면 자유를 살 수 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1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상금 주머니를 꽉 껴안고 걸으면서 나는 계속 웃었다. 드디어 자유다. 김진사와의 약속대로 절반을 주고 나머지 반으로 나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어머니를 찾아야겠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돈이면 작은 집도 얻을 수 있고 장사도 시작할 수 있다. 김진사 댁에 도착했다. 저녁 무렵이었다. 마당에는 김진사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 방이야, 정말 우승했다며? 그래요. 주인 날이? 약속대로요. 나는 상금 주머니를 꺼내 김진사 앞에 놓았다. 은자 100냥입니다. 약속대로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금을 둘로 나누려고 주머니를 열었다. 하지만 김진사가 내 손을 막았다. 잠깐. 예? 김진사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절반. 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승하면 절반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지? 내 심장이 철렁했다. 주인 나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승하면 절반을 준다고.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내가 우승하면 상금을 가져오라고만 했지, 절반을 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가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 덕분이야?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으니까 내가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찬밥과 헛간이 그렇게 큰 은혜였다고? 주인 나리, 농담이시죠? 농담. 이게 농담으로 보여. 상금을 전부 내놔. 김진사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내가 번 돈, 천민 주제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몸도 내 것이고, 내가 번 돈도 내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진사가 하인들에게 눈짓했다. 대여섯 명의 하인들이 나를 둘러쌌다. 저놈을 잡아. 상금을 빼앗아.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하인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을 밀쳤다. 씨름으로 단련된 힘으로 하인 둘을 한 번에 밀어냈다. 감히 주인에게 대들어? 더 많은 하인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저항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결국 나는 땅에 눌렸고 상금 주머니를 빼앗겼다. 잘했어. 이제 이놈을 창고에 가둬. 내일 관가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지. 주인 나리,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해. 내가 감히 주인에게 대든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천민이 양반을 때렸으니 죽어도 싸. 나는 창고에 갇혔다. 어둡고 좁은 창고. 손과 발이 묶였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절규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무너졌다. 10년간 참고, 견디고, 희망을 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김진사,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탈출해서 김진사에게 복수해야 한다. 창고 문은 튼튼했지만 벽은 낡았다. 나는 묶인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한쪽 구석에 벽이 약간 썩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나는 발로 그 부분을 계속 찼다. 한 번, 두 번, 10번. 발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0번째 차자 벽에 구멍이 났다. 나는 그 구멍을 널쳤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했다. 마침내 구멍이 충분히 넓어졌다. 나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다. 새벽 2시쯤이었다. 온 집안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다. 그때 김진사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멈췄다.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지금 복수하면 나는 죽는다. 양반을 해친 천민은 사형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넘었다. 김진사, 기다려라.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나는 밤길을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멀리 도망쳤다. 나는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김진사가 관아에 신고했을 것이고 포졸들이 나를 찾고 있을 것이었다. 넷째 날 나는 한사차를 발견했다. 깊은 산속의 작은 절이었다. 나는 절에 들어가 스님에게 빌었다. 스님, 제발 숨겨주십시오. 늙은 스님은 피투성이인 나를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10년간의 고통, 씨름대회 우승, 그리고 배신. 스님은 조용히 들었다. 불쌍한 아이로다. 여기 머물 거라. 하지만 올해는 안 된다. 관아에서 이곳까지 올 수 있으니. 스님은 나를 일주일간 숨겨주었다. 그동안 나는 상처를 치료하고 밥을 먹었다. 스님은 내게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낳는다. 하지만 내 경우는 정의가 필요하구나.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만으로는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일주일 후 스님은 나에게 한 장소를 알려주었다. 한양에 가거라. 거기에 무술 도장이 있다. 장사들이 모이는 곳이지. 거기서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와 내 몫을 찾아라. 나는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은 넓고 복잡했다.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나는 압도되었다. 하지만 나는 스님이 알려준 도장을 찾았다. 천하장사 무술 도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큰 마당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씨름과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모두 강해 보였다. 한 중년의 사내가 나에게 다가왔다. 누구냐? 저는 방이라고 합니다. 씨름을 배우고 싶어서. 씨름? 내가? 사내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깡마르긴 했지만 눈빛은 괜찮네. 이름은? 관장님입니다. 저는 장무진이라고 하오. 장무진 관장은 한양에서 유명한 무술가였다. 그는 나를 테스트했다. 저기 저 사람을 한번 상대해봐라. 지목된 사람은 덩치 큰 장정이었다. 우리는 씨름을 했다. 30초 만에 나는 그를 넘어뜨렸다. 장 관장의 눈이 빛났다. 오호, 이거 보통이 아닌데. 좋아, 받아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일하면서 배워야 한다. 공짜는 없어. 알겠습니다. 나는 도장에서 일하며 무술을 배웠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물을 길고 요리를 했다. 밤에는 관장님에게서 씨름과 권법을 배웠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훈련하니 몸이 달라졌다. 근육이 생겼고 키도 자랐다. 2년이 지났다. 나는 도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관장님도 인정했다. 방이야,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칠 게 없다. 내 실력은 이미 나를 넘어섰어. 관장님, 고맙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라. 힘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3년째 되던 해 나는 도장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었다. 나는 한양에서 열리는 전국 씨름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몸도 마음도 기술도. 대회는 쉬웠다. 모든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결승전 상대는 3년 전 나를 이기려 했던 그 대길이었다. 내가 방이? 대길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3년 사이 나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다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1분도 안 걸렸다. 나는 대기를 가볍게 들어 올려 맺혔다. 우승자, 방이. 나는 상금 200냥을 받았다. 이제 나는 돈도 생겼고 실력도 생겼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허름한 옷을 입은 천민이 아니라 당당한 무술가로 돌아왔다. 나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김진사 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김진사? 여전히 잘 살지. 더 부자가 됐다더라. 그렇군요. 나는 김진사 댁으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찾아가지 않았다. 먼저 마을에 내 소문을 퍼뜨렸다. 한양에서 유명한 무술가가 왔다더라. 전국 씨름대회 우승자래. 도장을 연다는데? 나는 마을 입구에 작은 공터를 빌려 간판을 세웠다. 천하장사 무술학교.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시범을 보였다.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고 나무를 한 방에 부러뜨렸다. 대단하다. 정말 장사네. 일주일 만에 제자가 10명이 되었다. 한 달 만에 30명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씨름과 무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김진사가 찾아왔다. 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문이 열렸다. 김진사와 그의 하인들이 들어왔다. 김진사는 여전히 뚱뚱했고 오만한 표정이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물러났다. 김진사는 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이 도장의 관장이요? 그렇습니다.
들으니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한번 겨뤄볼까? 제가 김진사 나리와 겨루다니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겸손하군. 좋아. 그럼 내 하인들과 한번 겨뤄보시오. 하인 셋이 나섰다. 나는 그들을 알아봤다. 3년 전 나를 때렸던 바로 그 하인들이었다. 좋습니다. 나는 새 하인을 상대했다. 30초 만에 3명 모두 땅에 쓰러뜨렸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호, 실력이 대단하구려. 그런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갓을 벗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인 나리?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는 방이 오래간만입니다. 주인 나리. 김진사는 뒤로 물러섰다.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네, 내가 어떻게 3년 전에 도망쳤다며.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난 겁니다. 강해지기 위해서요.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김진사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방이야.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천민이 양반의 멱살을 잡다니. 10년 동안 나를 개만도 못하게 대우하고 내가 번 돈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김진사를 들어 올렸다. 그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 떴다.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나는 그를 땅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멱살은 놓지 않았다. 김진사, 당신은 나에게 빚이 있습니다. 상금 100냥, 그리고 10년간의 노동. 계산해보니 대략 200냥 정도 되더군요. 200냥? 내일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옆에 있는 나무 기둥을 주먹으로 쳤다. 기둥이 쩍하고 금이 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가져오마. 내일 가져오마.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다음 날 김진사는 정말로 돈을 가져왔다. 200냥이 든 보자기를 내 앞에 놓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소. 이제 됐겠소? 나는 돈을 확인했다. 정확히 200냥이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다. 뭐가 더 있단 말이오? 사과하십시오. 10년 동안 나를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김진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양반이 천민에게 사과한다.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건 너무. 하기 싫으시면 됐습니다. 대신 이 일을 관아에 알리겠습니다. 양반이 천민의 노동대가를 빼앗은 일을요. 그건. 김진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사과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사과하지 않자니 관아에 신고당할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방이야. 내가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양반이 천민에게 무릎을 꿇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김진사는 황급히 도망쳤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잘했어. 방이. 속이 시원하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복수는 했지만 뭔가 허전했다. 그날 밤 나는 도장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별을 바라보며 지난 13년을 되돌아보았다. 복수는 달콤했다. 김진사가 무릎 꿇는 모습은 통쾌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하던 것이었을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진사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혼자 왔다. 방이야. 무슨 일입니까? 들어가도 되겠소? 나는 그를 들여보냈다. 우리는 마당에 마주 앉았다. 김진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몰락했소. 예? 어젯밤 관아에서 연락이 왔소. 내가 지난 10년간 탈세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소. 나는 놀랐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소. 양반이 천민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 살았소. 돈과 권력만 믿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증오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노인의 얼굴만 보였다. 방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나는 오래 생각했다. 용서? 10년간의 학대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 김진사님. 응?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한 일들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제 발목을 잡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일어나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도장은 번창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가르쳤다. 힘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힘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제자들은 내 말을 새겨들었다. 1년 후 나는 마을에 학교를 세웠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였다. 거기서 글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쳤다. 저는 배우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공부했다. 특히 천민의 자식들이 많이 왔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신분이 낮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나도 천민이었지만 여기까지 왔다. 2년 후 내 학교는 마을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되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녔다. 어느 날 어린 소년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안 되겠니? 저는 천민이고 맨날 맞고 살아요. 양반 도련님들이 때려요. 나는 그 소년을 보며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이름이 뭐니? 돌이라고 합니다. 돌아, 잘 들어라. 내가 천민이라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신분에 갇혀 사는 건 내 선택이다. 강해지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래. 하지만 힘들 거야. 견딜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도리는 내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무술가가 되었다. 나는 계속 학교를 운영했다. 그리고 더 많은 학교를 세웠다. 이웃 마을, 그 다음 마을, 10년 만에 10개의 학교를 세웠다. 왕실에서도 내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신이 왔다. 방이 선생, 임금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는 궁궐로 갔다. 왕을 아련했다. 경은 천민 출신이라고 들었소. 그렇습니다, 전하. 천민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니 놀랍소. 경의 학교에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친다지. 예, 전하. 사람은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지지만 배움과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이오. 짐이 경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저는 벼슬보다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왕은 웃었다. 좋소. 그럼 경의 학교를 지원하겠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감사합니다, 전하. 그날 이후 내 학교는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더 많은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40이 되었고 50이 되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내 제자들이 전국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뻤다. 그들 중 일부는 무술가가 되었고 일부는 학자가 되었으며 일부는 상인이 되었다. 신분이 무엇이든 그들은 모두 당당하게 살았다. 어느 날 김진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완전히 몰락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김진사는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병들고 늙어 있었다. 방이야. 내가 왜? 나는 쌀 한 가마를 내려놓았다. 이것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제가 아무리 당신을 미워해도 당신은 한때 제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방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나는 돌아섰다. 김진사는 내 뒷모습을 보며 계속 울었다. 60세가 되던 해 나는 은퇴했다. 제자들에게 학교를 맡기고 나는 산속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이 선생님을 아시오? 천민에서 시작해 전국에 학교를 세운 분이지.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조선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다지. 신분 차별을 뛰어넘은 위대한 분이야. 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책으로 만들어졌고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70세가 되던 겨울,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죽기 전 나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었다. 내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여기 천민방이 잠들다. 그는 신분을 뛰어넘었고 수천 명의 꿈을 키웠다. 그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이것이 내 이야기다. 천민으로 태어나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를 꿈꿨지만 용서를 선택했다. 증오를 품었지만 사랑을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전설로 만들었다. 당신도 힘든 상황에 있는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포기하지 마라. 강해져라. 하지만 그 힘을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나는 방이 천민에서 시작해 전설이 된 사람. 이것이 내 이야기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